합격률이 이때까지 봤던 기출문제 합격률을 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죠.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회사 코드는 성모기계로 1097 변경하신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1번에 분개할 때 차변의 요소가 아닌 걸 찾으래요. 차변에는 자본이 오면 감소하죠. 근데 차변에는 자산이 오면 증가하는 거. 죄송합니다. 증가하는 거죠. 비용이 오면 발생하고요. 부채가 오면 감소하죠. 자산은 차변에 왔을 때 증가하는 형태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나 가져가세요. 점수 하나 드립니다. 이런 식의 문제네요. 두 번째, 유동부채는 무엇일까요? 이 중에 장기차입금, 사채, 임대보증금은 죄다 비유동이죠. 예수금은 바로 다음 달에 낼 거잖아. 다음 달 10일에 납부할 원천징수세. 대체적인 아주 대표적인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3번 문제. 결산하는 날 현재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가 기입될까요? 통화증권은 현금으로 가는 거고요.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으로 분류되는 거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면 이것도 현금처럼 보는 거고요. 보편한 증서도 현금이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이었죠. 그러면 합계를 해보면 30만 3천 원에 30만 9천 원에 45만 9천 원. 그러면 답은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많이 물어보죠. 문제에서. 네 번째, 정률법으로 했을 때 1차 년도 감가상각비 재무상태표에 누적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1차 년도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그냥 0.451을 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원가를 구했죠. 그리고 얘는 1월 1일에 샀기 때문에 월할 계산이 필요 없어요. 12개월 전체 기간을 내가 사용한 거니까. 169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첫 해 연도니까 아주 간단하죠. 만약에 이게 2차 년도가 1차 년도가 아니고 2차 년도에 해당하는 정률법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면 2차 년도에는 원가에서 전년도에 감가한 누적액을 차감하죠. 그리고 나서 0.451이라는 정률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만약에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인데 여기서 X 2년도, 2차 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그냥 얘고요. 만약에 얘가 80이라 해볼게요. 근데 얘가 그 다음 연도, 2차 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면 이거 전년도 누계액, 이거 올해 누계액 두 개 더한 게 2차 년도 현재 누적액이 되는 거죠. 지금은 1차 년도니까 감가상각비든 감가상각 누계액이든 얘로 끝나지만 이게 그 다음 연도가 되면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는 거랑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어요. 1차 연도니까 쉬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문제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 않는 거. 요건 특허권 맞죠? 특허권 맞고 광어권 맞고 저작권 맞고 내부 창출 안 되고 전세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죠? 띠띠. 답은 3번 이게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이거, 긴 것은 이거. 이건 아닌 거, 요건 긴 거. 이렇게. 6번.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요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신뢰성 있게 충족해야 된다. 충당 우발부채도 충당부채 포함한다. 아니,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지금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 3요소이고요. 얘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우발부채도 충당부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지문으로 준 거죠. 답은 3번이 말도 안 돼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번 회사가 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했대요. 그때 뭐라고 잡아요? 주발초? 주발초는 뭐예요? 자본잉여금? 답은 3번. 과로는 무엇일까요? 기말자산은 봅시다. 기초에 자본이 40, 기초에 아니 부채가 40, 자본이 그러면 기초에 부채가 40이고 기초에 자본이 16이었으면 기초자산은 56만 원이었다는 거. 자, 기말자산을 물어봤으니까 기말 얘는 부채가 일단 45만 원이었대. 자, 그리고 1년 동안 총수익이 30, 총비용이 24. 단기순이익은 6만 원. 그러면 이 경우
16만 원이라는 기초 자본에 단기 순이익이 더해진 게 하여간 기말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22만 원. 그러면 기말 자산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67만 원.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흘러가는 과정만 이해하셔도 이런 괄호 넣기 문제는 그냥 거저서 가져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가 아닌 것은 추적은 직접이냐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얘는 직접 간접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추적 가능성으로 우리가 이 원가를 구분한 것이 아예 아닌 거죠. 자, 10번 문제. 기초원가, 가공원가, 단기 총제조원가를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금액을 찾으래요. 자, 첫 번째,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가 있네요. 65만 원? 65만 원. 두 번째. 자,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가공원가를 보려고 했다? 근데 가공원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둘이 똑같아. 그럼 어디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단기총에서 결정되겠죠. 단기총에서. 단기총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직접 재료비가 40이고요. 직접 노무비가 25만 원이고요. 제조 간접비는 얘 제조 간접비, 얘도 제조 간접비, 얘도 제조 간접비. 25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50에 40이니까 토탈이 얼마입니까? 90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뭐 너무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죠 지금. 자, 이런 식입니다. 11번. 개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개별은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건설업, 조선업까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제품별로 원가를 구하죠. 그래서 직접과 간접이 계속 중요하고요. 간접비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품으로 배분해요. 환산량은 개별이 아니라 대표적인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방법의 핵심 과제가 되겠죠. 이것을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을 설명했어요. 답은 4번이었고 12번. 자, 이 문제의 결론은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의 환산량을 구하래. 평균법은 기초에 몇 개가 있었으며 몇 개가 착수됐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번 연도에 완성된 게 만 13만 개고 기말이 5만 개인데 5만 개는 10%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가공비에 대한 거니까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돼. 그러면 가공비는 완성된 13만 개에다가 5만 개를 10%로 환산한 5천 개를 더해서 가공비의 수량으로 환산하죠. 답은 13만 5천 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와, 좀 쉬운데? 자, 13번 문제. 부가세법에 따라 설명하는 것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래요. 역진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면세죠. 소비지고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가세가 과세가 돼, 10%가. 그래서 나오는 게 수입 세금 계산서였던 거고요. 세 번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부 의무가 없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법상의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수입할 때 붙는다. 여기서 틀린 말은 재화 공급, 용역 공급은 맞는데 재화 수입도 맞지만 용역 수입은 존재하지 않죠. 재화의 수입까지 세 가지가 과세 대상이에요. 13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 14번 문제. 다음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모두 다 골라보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저당권이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면 재화 공급으로 볼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사업장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도 과세하지 않았죠. 매매계약은 당연히 과세하는 거고요. 폐업 시 잔존재화 당연히 과세하죠. 상속세를 세금을 물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형태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세금을 내기 위해 또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 B, E, A, B, E. 답은 3번. 15번 마지막.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대손세액은 부가세가 있었던 매출세액에 대해서 요건 충족됐을 때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관련된 채권이어야 돼. 과세가 되는. 면세가 되는 거였다면 대손세 공제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겠죠. 맞는 설명이네요. 두 번째,
부도가 발생되는 날로부터 이거 6개월인데. 이 문제는 정말 뭐 거저주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이라는 대책을 공제받으려면 부도가 난 채권에 대해서는 어음하고 수표하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은 이 세 가지 경우는 부도 나자마자는 안 되고 부도가 나고 몇 개월 이상이 경과됐을 때냐 6개월 이상이 경과됐을 때. 세 번째, 대손세액은 예정 때 안 해줘요. 확정 신고 때만 해줘요. 맞는 설명이고요.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그 매출세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까고 내는 거죠. 자, 이렇게요. 쉽게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전제해 볼게요. 예정이라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때 매출세액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1,551만 6천원을 내야 돼요. 근데 대손세액이 발생했대. 대손세액을 까고 내는 거야. 차감하고 낸다.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1,551만 6천원에서 1,531만 6천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20을 차감한다 라는 말이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객관식 해결. 이렇게 장난쳤으니까 아니요.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요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